야무나챈 쇼바이.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일본에서 미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고요. 로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주 노조와 이주 노동자 평등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주 노동자 한국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주 노동자에 관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주 노동자라는 것을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2002년에 20년 전이네요. 2002년에 이제 사회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처음 그 이주 노동자 집회라는 데를 나가봤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2년 4월 6일 날 저기 국립의료원 옆에 을지로 훈련원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등록 비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인 거예요. 와, 그래서 근데 이주 노동자라는 사람도 그때 처음 봤는데 그런 비자가 없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더 놀란 거는 그렇게 막 그 집회를 하고 거리 행진을 해가지고 명동성당 그 입구에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 집회 같은 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밴 그런 차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발언을 하시는데 어떤 방글라데시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내 피도 빨갛고 한국 사람 당신들 피도 빨간데 왜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고 단합하냐. 그 얘기 들으니까 와, 좀 충격 받아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좀 이주 노동자 관련된 그런 연대 활동을 시작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08년에 이제 이주 노조에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활동 시작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이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을까요? 2008년에 이주 노조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바로 한 달 뒤에 이주 노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단속돼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렇지 않아도 2005년에 처음 이주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초대 위원장님이던 방글라데시 분, 그때 안와르 후세인 씨라는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주 노조 창립 총회를 하고 며칠 있다가 저 뚝섬 지하철역에서 막차 타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역 밖에서 이제 출입국 단속 반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새벽 1시에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잡혔거든요. 그리고 2007년에는 또 그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간부들이 잡혀가는 와중에 또 2008년에 겨우 또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이렇게 뽑았는데 또 그렇게 이제 동시에 단속이 되는 거예요. 특히 위원장님은 저랑 사무실에 같이 있다가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8년 5월 2일이었는데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첫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장님이 저기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쯤에 사무실에서 같이 딱 나오는데 한 3-4발자국 걸으니까 출입국 단속반원도 한 10명이 와가지고 뭐 네팔 사람 토르나 씨 맞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아니라고 막 하니까 저를 이제 제압하고 위원장님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골목 뒤에 세워놓은 이제 콤비버스에 태워가지고 이제 슝 갔거든요. 저가 그때 진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늘 생각나고 그래서 미안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잡혀갈 때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그때 뭐 당시에 뭐 가락시장에서 일하던 우리 조합원들 한 10명이 또 한꺼번에 잡혀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방을 치워서 정리하고 짐을 싸서 외국인 보호소에 또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짐을 치울 때도 그렇고 그 짐 싸서 이제 짐을 외국인 보호소에 갖다 줘서 면회할 때도 그 이제 플라스틱 유리 안으로 보이는 그분들이 얼굴은 웃으면서 이제 뭐 집에 갈게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그 추방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추방은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추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네, 보통 이제 비자가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체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그런 추방의 어떤 공포, 위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뭐 하루도 발 뻗고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일하다가도 아니면은 뭐 시장을 보다가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언제든지 이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단속반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잡아갈 때도 있고요. 뭐 건설 현장에 들어와서 잡아갈 때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문 부수고 집에 들어와서 잡아갈 때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잡으면 봉고차 승합차에 이제 실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못 도망가게. 그렇게 해서 그 승합차가 다 탈 때까지, 다 찰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12명을 채웠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한 막 2-3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승합차에서 수갑 이렇게 묶여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뭐 언제부터 미등록 체류를 했는지, 무슨 다른 뭐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명령서라는 걸 받아요. 우리가 너를 잡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가둬놓는다는 얘기인데 좋은 말로 보호라고 이제 포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호 명령서를 받고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그 구금 시설이나 아니면 화성이나 청주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로 이제 보내지는 거죠. 그 외국인 보호소에 가면은 또 거기에서 명령서를 또 받아요. 출국 명령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출국 명령서를 받으면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 체불이 뭐 1,000만 원 있다. 아니면은 뭐 내가 집에 전세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있다. 그런 걸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국에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더 있던지 아니면은 체불 액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이 넘으면은 일시적으로 보호 해제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출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사서 이제 출국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한 2주 정도 안에 출국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지난 편에도 그랬었을 텐데 그 이주민의 역사가 그래도 한국에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이주 노조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05년대부터 네네. 한다고 하는데 왜 2005년도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러게요. 80년대에 아까 그 8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단체들이 한 92년, 3년 이때부터 많이 생겨요. 그래서 90년대 내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4년에는 뭐 손 잘리고 다리 부상 당하고 이런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그 보상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 이제 경실련이라는 단체 강당에서 농성을 해가지고 보상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95년에는 그 산업 연수생들이 우리 때리지 마라, 욕하지 마라, 월급 돌려달라, 뭐 여권과 통장 돌려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면서 또 이제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국에 네팔 대사관도 없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네팔 대사를 불러다가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합의를 보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인권 운동이 한 2000년 정도까지 된 것 같고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인권 운동 내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주 노동자들이 직접 스스로 나서서 뭔가 노동 운동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활동가들하고 이주 노동자 활동가들이 처음에 이제 2001년에 만든 거는 평등 노동조합의 이제 지부 형태로 평등 노동조합 이주 노동자 지부, 영어로는 이제 ETUMB 이렇게 해가지고 Equality Trade Union Migrant Branch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그 ETUMB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하다가 2005년에 이제 독자적인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고 뭐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노동조합을 이주 노동조합으로 만든 거죠. 예. 2005년부터는 이제 노조 조합을 이제 정부에서 인정은 받았었나요? 그게 또 문제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자가 없는 분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합원들이 한 100여 명 됐어요. 100%다 비자가 없는 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면은 이제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를 안 받아줬어요. 너네는 그 비자 없는 불법 체류자들인데, 그래 지금까지 너네가 뭐 돈 못 받고 뭐 일하다 다치고 뭐 얻어맞고 그런 거는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지금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노사관계상에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인데, 너네는 미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노사관계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노조에서 그 당시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이랑 같이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소송을 내가지고 1심에서는 졌어요. 1심에서는 미등록 체류자들은 노조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 2007년에 고등법원에서는 2심에서 미등록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2007년에 바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노동부에서 대법원에 또 올린 거예요. 노동부에서 대법원에 올렸는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안 하고 이제 서랍 안에 넣어놓은 거죠. 8년 동안. 네, 담당 대법관이 판단을 안 했어요. 계속 이제 미룬 거죠. 그래서 2015년이 되어서 그 대법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로 미등록 노동자도 비자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고등법원 판결을 다시 확인을 시켜줘서, 그러면은 바로 이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너무 기뻐했죠. 근데 노동부에서 너네 규약이 문제야. 규약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규약,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한 고용허가제를 비판하고 노동허가제가 실시돼야 된다라거나 미등록 노동자가 합법화돼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수정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 안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그 서울 노동청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힘이 부족해서 관철을 하지 못했고,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뭐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난 노력이 있었네요. 그 설립 신고증 하나 받으려고 한 100명은 추방됐을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이거를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중에 비자 없는 사람이면 딱 찍어서 잡아갈 경우도 있었겠네요.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이런 간부를 하거나 뭐 조직국장을 하거나 이런 간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늘 이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05년에 첫 위원장 잡혀갈 때나 2007년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잡혀갈 때나 2008년에 위원장, 부위원장 잡혀갈 때나 다 며칠 동안 이제 따라다녀요. 미행을 해요. 따라다녔고 동선을 파악하는 거죠. 아, 이 시간에 얘가 어디 가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딱 어느 순간에 확 이제 덮치는 거죠. 그것도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한꺼번에 덮쳐가지고 같은 시간에 여기서 덮치고 같은 시간에 다른 데서 또 덮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거를 표적 타겟을 해가지고 잡아간다 해서 표적 단속이다, 타겟티드 크랙다운이다라고 불렀는데 법무부에서는 전혀 그거를 인정한 적이 없죠. 우리는 표적 단속한 게 아니다. 일상적인 단속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적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있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2007년에 이제 노동부가 다시 그 대법원으로 이주노조 케이스를 이제 다시 올리고 나서 대법원에서는 판결 안 하고 계속 질질 끌고 그 시간 동안 정부는 이제 단속을 계속 해가지고 이주노조를 이제 뿌리 뽑으려고 했던 거죠. 네. 지금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주노조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주노조에 몇 명 정도의 이주 노동자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몇 명의 이주 노동자가 있는지 좀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등록자들이 뭐 대부분이었던 이주 노조이고 간부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저기 가면 잡혀간다, 저기 가입하면 탄압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무서워했어요, 가입하는 거를.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 8년, 9년 이렇게 그 조합원들이 많았을 때도 한 300명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 합법화가 됐잖아요.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명부상으로는 한 700여 명 이렇게 가입되어 있고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를 내는 그 조합원들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 이주 노동자가 뭐 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한 22만 명, 23만 명인데 그 외에도 뭐 동포 노동자들, 결혼민 이주민 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 뭐 영주권자 중에 일하는 사람들, 뭐 유학생 중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40만 명의 그 미등록자들, 이런 사람들 다 합하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거죠. 한국 그 인구의 거의 10% 이주 노동자가요? 네네. 이주민 전체가 200만 명인데 그러면 인구의 한 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전체 노동자 중에 한 3%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조에도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그 이주 노동자 조합원은 한 4,000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어느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일까요? 일단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보통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16개 국가에서 이제 서로 정부 간의 MOU를 체결을 해서 들어오는데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 위에 몽골부터 시작해서 중국, 그다음에 내려가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동티모르,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그다음에 미얀마,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2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 중국이랑 옛날 소련 지역 국가들에 한국계 뭐 2세, 3세, 4세 이런 흔히 말하는 동포 노동자들, 그분들은 이제 중국,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그런 중앙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제 들어와 계시죠. 예.
HT2는 어떤 비자인가요? 그 고용허가제랑 뭐 또 다른 제도인가요? HT도 넓게 보면은 고용허가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제도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16개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반 고용허가제고 HT 그 동포 노동자들은 특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히 뭐 인정해준다 이런 의미인데 특례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기본 틀은 거의 똑같은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이 H2 방문 취업제 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네. 때 이제 고용허가제 들어올 분들은 이제 한국어를 이제 공부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몇 단계 걸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HT에도 그거 있어요? 아니면? 없습니다. 예, 그냥 추첨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동도 자유롭고 뭐 언어는 좀 되니까 원래 그래서 방문 취업제 H2 노동자들이 또 이제 일할 수 있는 업종도 훨씬 많아요. 지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뭐 중소형세 제조업, 그 다음에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 취업제 노동자들은 한 40여 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조에서는 이제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제 조합원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한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그런 교육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어 시험 치고 통과하고 뭐 기술 테스트 통과하고 구직자 명부에 2년 동안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사이에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제 선택을 돼야만 이제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선택이 됐어.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보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은 한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는 게 이제 뭐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뭐 기본적인 법 제도를 배우는데 그렇게 할 때 그 교육 할 때 이제 가서 뭐 노조 활동이나 뭐 사회 단체나 이런 데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너한테 안 좋다, 뭐 불이익 받는다 이런 교육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런 영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 몽골, 베트남, 중국 이런 데는 노동조합을 국가 기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국이 뭐 사회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좀 활발한 나라들 노동운동도 좀 있고 그런 나라 출신들은 또 경험한 게 또 있으니까 뭐 경험 꼭 자기가 경험 안 했더라도 뭐 미디어에서 본 것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은 거부감이 좀 약하고 뭐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 그 앞으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새 정부에서 이주 노동자 정책이 별로 나오는 게 아직 없는데요. 그 최근에 그래도 나온 거는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한국의 뭐 여러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그 사업주들이 아우성이에요. 사람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령화 또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업주,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빨리빨리 충분히 공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올해 원래 그 고용허가제 노동자 쿼터가 한 5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발표한 거는 8만 3천 명 올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고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쿼터를 늘리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쿼터를 늘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뭔가 인간적으로 이제 대우하고 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 정책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력이 부족한데 그게 왜 부족한가?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에서 뭐 용접하는 사람, 뭐 도장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쿼터를 지금 늘리는데, 근데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뭐 얼마 전에 막 농성투쟁도 하고 했는데 뭐 10년, 20년 이래도 뭐 200만 원 수준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노동 뭐 이렇게 상황, 그런 걸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무조건 이거를 또 이주 노동자로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은 그 현장에 그 노동 권리 개선을 먼저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를 생각해도 될 텐데, 그럼 안 좋은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데 이주 노동자를 채우면 이주 노동자한테도 또 안 좋잖아요. 그러면 또 이주 노동자가 거기서 일 못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분야는 계속 인력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이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리 사회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 사회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고 늘 차별받고 늘 돈을 못 받고 늘 안 좋은 데 살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뭐 독재 국가나 이런 데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인권 선진국이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너무 그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인구 위기, 노동력의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이나 뭐 노령화 위기,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은 계속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 지금 200만이지만 뭐 10년 뒤에는 300만, 400만 명 되고, 또 그 10년 지나면은 500만 명, 1000만 명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인구의 많은 부분을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놔두어서는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나 뭐 피부색, 뭐 언어, 이런 것에 따라 차별하는 게 다 인종차별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서구 사회에 나가면은 아시아계라고 지금 엄청나게 인종차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내에서부터 이런 인종차별을 없애고 최소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서로 뭐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뭐 공존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멋진 얘기네요. 사실 저도 이제 이주민이지만 이제 오늘 이주민에 대한 많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이주민에 대한 역사를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